고려사의 첫머리엔 이런 말이 있다. 차령 이남과 공주강 밖은 산과 땅이 모두 배반하니 그곳 사람 또한 배반한다. 조정에 들어오면 별난을 꾀하고 임금이 행차하는 길을 막아 난을 일으키니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벼슬을 주지 말라. 바로 태조 왕건이 남겼다는 후뇨 10조다. 과연 차령이남 공주강 바깥 지역, 다시 말해 호남 지역은 정말로 배반의 땅이었을까? 고려 태조 왕건이 죽기 한 달 전에 그의 후왕들을 위해서 남겼다는 10가지의 훈계, 후뇨 10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이 그 후뇨 10조 가운데의 8번째 조항인데요. 좀 그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듣기에도 지역 차별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은 이 각 지방의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들을 우대하고 회유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또 그들과의 확실한 연대를 위해서 혼인 관계를 맺는 등 이 지역 화합의 노력을 평생에 걸쳐서 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과연 유훈으로 남긴 걸까요? 자, 이 문제의 8조항 외에 이 태조 왕건은 후뇨 10조에 어떤 내용을 남겼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뇨 10조의 1조와 2조항입니다. 이 불교에 관한 것인데요. 절의 소유권을 놓고 싸우지 말고 절은 함부로 짓지 말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불초하다면 형제에게 그 왕위를 계승하라는 것이 3조입니다. 또 이 거란의 풍습은 배우지 말라는 것이 4조항입니다. 그리고 서경, 지금의 평양을 말하는 것이죠. 이 평양에서는 100일 이상 머물면서 연등회와 팔관에는 반드시 하라는 것이 5조와 6조의 내용입니다. 또 임금은 백성의 신망을 얻도록 하라는 것이 7조항입니다. 자, 이 문제의 8조항인데요. 이 차령 이남, 공주강 외의 지역은 배역의 형세이므로, 그러니까 후백제 지역, 즉 호남 지역 출신에게는 벼슬을 주지 말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또 강하고 악한 나라인 이 거란을 경계하라는 것이 9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뇨 10조는 이 불교와 풍수 그리고 반거란주의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후뇨 10조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8조항에만 문제가 되는 지역 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 차별의 원천적인 근거로 이 후뇨 10조가 거론돼 왔는데, 오늘 우리는 이 왕건의 생각과는 달리 이 후뇨 10조는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뇨 10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문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8조항에 차령 이남 공주강 외에는 배역의 땅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먼저 이 배역의 땅으로 지목되고 있는 차령 이남 공주강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서 공주로 가다 보면 제법 숨가쁜 고개가 하나 나온다. 이곳이 차령고개, 지금의 1번 국도다. 차령고개는 옛부터 서울과 호남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로 이용돼 왔다.
이 차령고개를 넘어서면 공주 땅에 들어선다. 고개를 지나자마자 보이는 널따란 강이 바로 공주강, 지금의 금강인 것이다. 차령 이남과 공주강 밖은 따라서 옛날 백제 땅이 시작되는 경계인 것이다. 좀 일부분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대충은 경산대에서 지리학을 강의하는 성동환 박사. 그는 풍수지리를 연구하는 소장학자다. 공주고 저희들이 지금 있는데 여기입니다. 예. 여기고 그러니까 차량이라 그러면 저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쪽 넘어서 제법 멀죠. 여기서는. 성 박사는 훈요 10주에서 말하는 배역지의 범위가 호남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된 때는 조선시대라고 본다. 백두대간이고 고려 시대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다 하는 것들이 나와 있지 않고요. 조선 시대 이후로 해서 공주강 이남하면 호남 지역을 지목하는 것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 이후로 해서 현재에도 공주강 이남하면 호남 지역을 지목하는 걸로 되었죠. 이익의 성호 사설에 보면 이를 증명하는 기록이 있다. 고려 때 이미 호남의 강은 배역의 형세라 하였다. 그곳 사람 또한 그와 같으니 사대부가 의탁할 곳이 못 된다라고 했다. 조선 후기에 이런 생각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음을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도는 원래 백제의 땅으로 땅과 물이 모두 배역한다. 이후 고려시대엔 이곳 사람들은 등용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도대체 풍수지리로 볼 때 땅과 물이 배역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산이 일단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정하게 감싸한 뜻이 포근하게 이렇게 오면 그거는 배역하는 지세가 아니고 반대로 나를 향해서 등지고 있다든지 달아나 버린다든지 아니면 나를 향해서 치듯이 들어오는 산이나 물길은 다 배역 지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수에서 좋은 지세란 바라보는 쪽으로 산이 동그랗게 감싸 안은 듯한 모양이 되는 것을 말한다. 물길의 경우엔 바라보는 쪽으로 감싸듯이 흐르는 것을 순행이라고 하며 좋은 물길로 본다. 반대로 풍수적으로 나쁜 지세는 물이 바라보는 쪽을 등지고 돌아서듯 흐르거나 산줄기와 물줄기가 바라보는 쪽을 향해 치듯이 달려오는 듯한 모양을 배역이라고 한다. 훈요 10주에서 지목한 금강은 어떻게 배역한다는 것일까? 북쪽으로 흐르던 강물이 공주 부근에서 돌아서며 개경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모양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배역의 핵심, 반공수라고 하는 지세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반공수는 여기 금강밖에 없는 걸까? 전주 우석대 교양학부에서 풍수와 지리를 강의하고 있는 김두규 교수. 김 교수는 금강 지역 말고도 더 심한 배역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한다. 태백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낙동강 역시 개경을 향해 정통으로 활시위를 당기는 대표적인 반공수의 모양이다. 금강을 흔히 그 배류수의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개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분명히 배류수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금강과 낙동강을 비교했을 때 금강은 대단히 작은 배류수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와 유사한 그 배류수는 지도를 보시면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만이 그 마치 유일한 배류수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오해인 것이 되겠고요. 실제로 고려시대의 배류수를 규명한 고려사 지리지에는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만 3대 배류수로 지목하고 있다. 거기엔 공주강의 이름이 없다. 금강은 고려시대엔 큰 배류수가 아니었을런지도 모른다. 보셨다시피 이 고려시대 3대 배류수에는 여기 이렇게 분명히 금강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대 배류수는 이렇게 빼놓고 이 후뇨 10조에는 왜 유독 이 금강 외 지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옛 후백제 지역이었던 이 호남 지역만을 배반하는 땅, 즉 배역지로 지목을 했을까요? 후뇨 10조에서 강조할 정도의 배역지라면은 이 금강은 그 어떤 강보다도 가장 먼저 이 배류수로 지목됐어야 하지 않을까요? 설사 이 지역이 이 배역지라고 칩시다. 그래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풍수지리에는 이 나쁜 땅이라고 그것을 버리거나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땅을 좋게 고쳐서 쓰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남 제1의 풍수를 지녔다는 조계산. 그 중에서도 가장 좋다는 곳을 골라 서남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절은 풍수적으로 보기 드물게 중후하면서도 안정된 곳으로 꼽힌다. 절의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에 서남사가 명당에 입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 장의 오래된 그림이 있다. 고려시대 때 그려진 서남사 중창도에는 서남사가 그 시대의 풍수에 철저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군대좌의 형국으로 호남의 으뜸 명당이라는 서남사. 그러나 이 명당에도 치명적인 흠이 있다. 그 흠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강선루가 보이는데 이 강선루 사이로 해서 좌우 청룡백호가 그 교세하지 못하고 벌어져 있습니다. 아, 원래는 산이 네네,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에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또는 물은 그대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고 물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때 기가 그에 따라서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기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건 풍수상에 보았을 때 흠이 되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터로 뻗어내려오는 양쪽 산줄기가 다물어지지 않고 벌어져 이 사이로 좋은 기가 다 빠져버린다는 것이다. 산줄기가 입구를 막아줘야만 완벽한 명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서남사터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이 누각이다. 양쪽 산줄기가 벌어져서 기가 그대로 빠지는 이곳에 누각을 세워 막아준 것이다. 고려시대는 이렇게 흠을 고쳐 보완하는 방법이 있었다. 바로 비보풍수다. 이런 비보풍수는 마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북 장수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이상훈 선생. 그는 전북 진안 장수 일대 수백 마을을 일일이 돌며 마을에 깊숙이 뿌리 내린 풍수를 밝혀내고 있다. 마을에 돌탑 하나도 그저 세워진 것이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전북 진안 노체마을. 인구 200명 남짓의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다. 그래서 그는 보고서 여기다가 쌌거든.
돌탑을요. 예. 예. 원래 저 돌탑이 여기 있었는데 예. 이 마을 뒤편엔 돌무더기가 쌓여 있다. 오래전부터 마을에 있어 온 것이다. 그런데 그 돌탑을 누군가가 허물어 버렸다. 그리고 이 마을엔 계속해서 불상사가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가서 잡아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둘 죽었지. 하나는 장례가고 죽고 하나는 총각으로 죽고. 그래서 이걸 다시 쌓으면 다시 샀지. 그러면 나쁜 일이 없습니까? 이거 그전에는 없었지. 그전에는 이제 그러고 나서는 나쁜 일이 그 없습니다. 왜 마을 사람들은 이 자리에 돌탑이 없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놈을 사가지고 문제는 마을 뒷산. 마을로 내려오는 주맥의 옆을 다른 맥이 찌르고 있다. 이 치명적인 풍수를 해결한 것이 바로 돌탑인 것이다. 마을로 내려가는 이제 주맥을 갖다 이제 치는 형국을 갖다 이루고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마을이 이제 안 좋다고 이러거든요. 예.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좌엽에 해당하는 예. 그 끄트머리에 예. 그 길을 갖다 이제 누르기 위해서 예. 이와 같이 돌탑을 갖다가 이제 쌓게 됩니다. 예. 흔히 그걸 갖다 이제 풍수에서는 갖다 이제 진압 풍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뭘 진압을 한다. 네, 누른다라는 개념이죠. 예. 비보 풍수가 민간 마을에서조차 자연스럽게 행해졌다면 국가 차원의 것은 없을까? 완전히 폐허로 그 흔적만 남아 있었던 개태사. 이 절을 다시 지은 것은 채 60년도 못 된다. 여기 창건 당시 절의 규모를 짐작하는 것이 있다. 고려시대 것으로 알려진 무쇠냄비다. 지름이 3m, 높이가 1m인 이 냄비는 동양에서 제일 크다. 속담이 내려오기는 예. 중들이 장 끓여 먹던 냄비라고 그래요. 자, 뭐 된장국 같은. 네, 된장국 끓여 먹던 냄비. 예. 이게 400명 이상 1,500명까지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1,500명까지요. 예. 개태사에서 우리 개태사를 창건하면서 갖다 놓은 거니까 그 중들 장 끓여 먹던. 예. 천오리 마을 일대에는 그 당시 절터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마을 전역에 걸쳐 나오는 흔적으로 볼 때 개태사가 대규모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국여지 승남에 개태사의 창건에 관한 기록이 있다. 936년 왕건이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직접 지은 절이 바로 이 개태사다. 여기 모셔져 있는 세 개의 돌미륵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손과 발이 유난히 큰 것이 이 석불상의 특징이다. 또 다른 불상들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남쪽을 향해 바라보도록 배치돼 있다. 중심 영역에 해당되는 절이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배치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비보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비보적인 의미는 일단 이 지역이 군사적인 요충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사들이 여기서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원원들을 달래고 그리고 민심을 수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고려라는 이 힘이라든지 권위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찰을 여기에 짓고 방향도 이쪽으로 바라보게 했죠. 개태사는 멸망시킨 후백제 지역의 길을 누르고 불력으로 다스리려는 의도로 지어졌다.
고려 태조 왕건이 지은 비보 사찰인 것이다. 산천에 흠이 있는 곳이면 절을 지어서 그것을 보완해주고, 또 산천에 기세가 세다 싶으면 불상을 지어서 그 기세를 눌러주고, 또 산천에 기운이 빠져나간다 싶으면 탑을 짓거나 해서 그것을 막아주면 이 나쁜 땅도 좋게 고쳐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 나쁜 땅이라고 해서 그것을 버리거나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게 고쳐서 쓰려는 생각, 이것이 바로 고려시대의 비보 풍수인 것입니다. 이 고려 중기에는 이 전국에 흠이 있는 그런 산천에는 국가가 직접 비보를 하는 산천비보도감이라는 관청까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려시대에는 이 비보 풍수가 일반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차령 이남 공주강 외지역, 즉 이 호남 지역이 정말로 배반하는 땅이었다면 이것을 좋게 고쳐서 쓰면 될 터인데, 왜 후뇨 10조는 땅이 배반하니까 사람도 배반한다고 했을까요? 고려시대 비보 풍수로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이 태조 왕건은 이 맞지도 않는 풍수 논리로 후백제 지역, 즉 호남 지역을 일부러 차별하라고 했던 걸까요? 그에게는 이 호남 세력을 특별히 차별할 만한 무슨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전라남도 광양 옥룡사 절터. 지난 97년 이 절터에 대한 발굴 작업이 있었다. 절의 건물질을 확인하는 과정 중 예사롭지 않은 물건이 출토됐다. 2m 50cm 크기의 부도가 서 있었다는 자리. 이 부도 자리를 파내자 그 아래서 1m 남짓한 돌 상자가 나왔다. 관으로 보기엔 너무 작은 이 돌 상자의 덮개를 드러내자 그 안엔 완전한 성인의 인골이 들어 있었다. 순천대 박물관에서 발굴해낸 이 석관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 석관은 그 당시의 장법이라든가 거기서 나온 유물, 그걸로 봤을 때 바로 도선국사가 입적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만든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신라 말과 고려 초 한국 불교와 정치 사상을 이끌었던 도선. 그는 당시 왕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였다. 또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통치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왕건에게 천문과 지리, 전쟁에 나가서 진치는 법, 전쟁하고 세상 운영하는 법, 그 모든 지식을 다 지도를 하거든요. 말하자면 요새 말로 가정교사라든가 뭐 그런 그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도선과 왕건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밀접하고 왕족 개창에 중요한 그 힘이 됐기 때문에 그 뭐 밀접함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도선이 태어난 곳은 영암의 구림마을. 이 마을엔 아직도 그의 탄생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처녀의 몸으로 도선을 낳은 어머니는 도선을 바로 이 바위에 버린다. 그러나 비둘기 떼들이 아기를 감싸고 지켜준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어머니가 다시 열심히 키웠다는 것이다. 그 후로 성장해서 이 양반이 이제 도선국사가 되는 것이죠. 그 후로 이 바위를 국사가 난 자리라 해서 국사암이라 부르고, 이 전체의 마을을 구림이라고 부른 이유가 비둘기 구자 숲을 임자 이렇게 따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림 마을입니다. 예. 그렇다면
도선은 배역의 땅에서 나온 인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왕건과 호남 지역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왕건의 비 장화왕후다. 나주 점령 후 왕건은 이 지역 호족의 딸인 장화왕후를 비로 맞는다.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 혜종을 그의 후왕으로 정한다. 이것은 왕건이 집권한 뒤에도 호남 세력의 지원을 강력하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왕건이가 후삼국을 통일했지만 사실 초기에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호족 세력을 포용해서 연합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왕건의 가장 강력한 도전 세력이었던 이 후백제 지역을 포섭하고 아우르기 위해서도 이 지역의 가장 강력한 호족 세력과 연합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주 출신의 옷이 다인군의 딸을 장왕으로 삼았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을 이대 혜종으로 삼았던 것도 다 그런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이 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왕건으로서는 그러한 필요성이 더욱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사는 호남의 중요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태조께서는 수군으로 나주를 점령한 뒤 그 바다와 섬의 이익을 모두 얻었다. 그 재물의 힘으로 삼한을 통일할 수 있었다. 고려 건국의 가장 큰 힘은 바로 호남 지역에 있었다. 특이하게도 한 사람의 묘소에 봉분이 3개나 모셔져 있다. 이것은 고려의 개국공신 신순겸 장군의 묘다. 그런데 그의 묘엔 왜 봉분이 3개나 되는 것일까? 여기엔 그의 죽음에 얽힌 사연이 있다. 신순겸 장군의 머리는 전장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없어진 머리를 금으로 만들어 넣었다. 그리고는 어디에 금으로 된 머리가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 봉분을 3개나 만들었다고 한다. 신라의 요청으로 팔공산에 출격한 왕건은 후백제군의 복병에게 포위당하고 만다. 여기서 신순겸은 왕건을 숲속으로 급히 피신시키고 그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 싸우다 머리가 잘린다. 왕건은 신순겸의 장한 죽음을 기려 장절이란 시호를 내리고 그의 머리를 금으로 만들게 하고 자신의 묘자리를 내준다. 왕건의 목숨을 구한 개국공신 신순겸. 그가 태어난 곳은 전라도 곡성이다. 그의 탄생지인 곡성엔 제살 모시는 단이 있다. 나는 요 책에서 본 게 아니고 그런 것인데 지금 이거 정정이 아닌데. 장절공 신순겸은 평산 신시의 시조가 되고 고려가 망할 때까지 그는 개국공신으로 추앙된다. 2세, 33세 하고 숙종 대왕님이 이 우리 장절공 할아버지 훌륭하신 점을 생각해서 그 후예들한테는 모든 자백을 면제시켜주고 또 겸해서 아무리 못나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우리 평산신씨에 대해서는 병역도 면제해주고 극진히 우대를 해주라 하는 특명이 계신 내용입니다. 고려 500년의 공덕을 쌓은 신순겸. 그 후손들은 고려를 이어 조선시대까지 후한 음덕을 입는다.
그 왕건은 개경 출신으로서 고려를 건국하지만 그의 지지 기반은 나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귀족 세력들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대 해종도 그 오씨녀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이렇게 볼 적에 그가 유언으로서 호남 지역을 차대하라고까지 남길 만한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왕건이 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호남 지역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없었다면 왕건은 삼국을 통일할 수 없었다. 이 태조 왕건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태조 왕건이 한 말입니다. 그 나주의 40여 개군은 오랫동안 나의 울타리와 같은 곳으로서 나를 잘 따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왕건은 나주와 그 주변 지역을 울타리로 여길 정도로 아주 각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왕건은 이 호남 지역 사람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과 차별 없이 등용을 했고 측근에 두어서 아주 신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후뇨 10조 제8조항 호남 지역 사람들은 관직에 두지 말라고 한 이 조항은 왕건 스스로도 지키지 못한 셈이죠. 자, 이 후뇨 10조는 이 중심장지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중심장지. 말 그대로 마음속 깊이 새겨서 따르라는 뜻입니다. 태조 왕건은 스스로는 지키지 못했지만 과연 이 후대 왕들은 이 후뇨 10조를 지켰을까요? 전라도 영암의 구림마을. 이곳엔 낭주 최 씨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집안에 전해져 온 낡은 족보를 담은 상자다. 이들 낭주 후손들은 집안의 어른 모시듯 족보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낭주 최 씨의 시조인 최지몽. 이 사람은 전라도 영암이 고향이다. 18세 때 태조 왕건에게 발탁돼 제6대 성종까지 그의 나이 81세로 세상을 뜨기까지 6대를 이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고려의 중신이었다. 천문과 점서에 능해 반란의 음모로부터 후왕들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아까 저 경종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성종 때 성종 때 돌아가시고 경종이 그렇게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성종께서 국장으로 모시게 하고 하사품으로는 쌀 300서, 보리 200서, 다 300가, 향 20근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종 정묘에 같이 배양토록 해주셨습니다. 살아서는 6 임금의 중신이었으며 죽어서는 고려의 사직에 향이 모셔질 정도로 후한 대접을 받은 최지몽. 그는 호남 출신이다. 후뇨 10조의 내용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지몽은 예외로 한다면 후왕들은 다른 호남 지역 인물은 등용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최지몽 같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은 그 성주 출신의 박영규라든가 또는 남원 출신의 현소라든가 그 나조 출신의 윤다라든가
또는 아주 그 수국사로서 이름을 날렸던 그 김시문이라든가 광산 출신 김길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용이 됐기 때문에 결국 후뇨 10조는 지켜지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후뇨 10조의 다른 조항은 어떨까? 경북대학교 사학과의 문경현 교수. 그는 후뇨 10조에 사찰의 건립을 금지하는 제2조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본다. 역대 그 군왕도 많은 사찰을 지었거니와 신하들도 사찰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걸 든다면은 광종의 대봉은사, 불일사, 숭선사 등 거대한 사찰을 지었고 또 이 현종 때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현화사를 지었는데 이건 뭐 온 국력을 기울인 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종도 흥왕사란 2,800칸의 거대한 사찰을 지었어요. 그리고 신하도 김부식, 최재안, 최항, 윤원이 등 당대 7가는 고려의 명신들이 모두 개인 사찰을 경쟁적으로 지었습니다. 제6대 성종 때엔 최승로가 절을 마구 짓는 것을 금해달라고 상소를 올릴 정도로 사찰 난립이 심했다. 또 반드시 하라고 한 5조와 6조의 연등회와 팔관회를 후왕들은 금지시켰다. 후왕들은 태조의 후뇨 10조를 왜 이처럼 지키지 않은 것일까? 태조 이후 고려 왕들이 이 후뇨 10조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서야 그걸 안 지킬 리가 없습니다. 태조의 유훈이라 하는 것은 고려 왕조의 커다란 지침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안 지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 그 유명한 최승로의 그 5조, 5왕조를 비평하는 그 봉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내용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아마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고려 왕조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겨 따르라고 한 중심장지. 중심장지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후왕들은 이 전혀 태조 왕건의 유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소위 중심장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후뇨 10조는 왕건 스스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태조 왕건은 서경, 그러니까 지금의 평양이죠. 이 서경은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서경에서 100일 이상 머물면서 나라의 안녕을 도모하라고 이 후뇨 10조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른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후왕들은 하지 말라고 한 일은 열심히 하고 또 하라고 한 일은 안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 모르지 않고서야 이 태조 왕건의 유훈을 저렇게 안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서 이 후뇨 10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로 함께 가보시죠. 통일의 대업을 이룬 고려 태조 왕건. 그도 이제 늙고 병들어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는 인물이 되고 있었다.
943년 4월 죽기 한 달 전 왕건은 마지막 유서라 할 수 있는 후뇨 10조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내전으로 불려가 왕건의 구수를 받아 적은 이가 박술희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10가지 가르침.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8조항. 배반의 땅인 호남 지역 사람에겐 벼슬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록됐을 왕실 자료는 1010년 거란의 침입으로 모두 불탄다. 후뇨 10조의 모든 내용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이렇게 사라져버린 후뇨 10조의 내용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됐을까? 현종 때 다시 고려 역사가 편찬되면서 사라진 후뇨 10조가 발견된다. 후뇨 10조를 발견한 사람은 최재안, 신라 경주 출신으로 실록 재편찬에 참여했다. 최항, 현종을 왕위에 옹립시켰고 역시 실록 재편찬에 관여했으며 신라 경주 출신이다. 후뇨 10조는 공교롭게도 현종의 측근인 최재안과 최항에 의해 알려진 것이다. 왕가의 중요한 문서가 어떻게 개인의 집에 보관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8대 현종 때입니다. 그것은 그 최승로 아들인 최재안이라는 사람이 최항의 집에 그 소장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현종에게 바침으로써 그때부터 알려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현종 그 이전까지 7대 실록이 다 불타서 없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새로 그 역사를 써야 할 바로 그 시점인데 어떻게 그것이 개인의 집에서 극비문서 중에 극비문서라고 할 수 있는 후뇨 10조가 발견됐다고 하느냐. 그 발견된 시기가 너무나 절묘단 말이죠. 여기에서 그 후뇨 10조에 대한 그 의문점이 시작된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왕건이 남긴 후뇨 10조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다. 여기에 역사의 비밀이 숨어 있다. 어떻습니까? 이 후뇨 10조가 발견되는 과정이 좀 이상하다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 불타서 사라져버린 후뇨 10조가 이 태조실록을 재편찬하는 시기에 딱 맞춰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발견되는 과정이 좀 석연찮고 수상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대답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조작이 됐다면 누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까? 이제부터 그 비밀의 고리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뇨 10조가 처음 발견된 때인 현종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려 말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
이 책의 신라 본기에는 현종의 혈통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다. 현종께서는 신라의 외손으로서 보위에 오르셨다. 이후 모두 그 자손이 대통을 이으시니 이 어찌 신라의 음덕이라 아니할 것인가. 보통 외가 쪽 혈통을 강조하는 예는 드물다. 그런데 현종의 경우엔 외가 쪽 혈통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농업경제학자이며 고대사를 연구하는 김성호 박사. 그는 이 점을 이렇게 분석한다. 신라 마지막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투항할 적에 김옥겸의 딸 신라 여인이죠. 딸을 헌상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현종의 할머니가 되죠. 근데 그 할머니가 낳은 아들이 안종이고 안종의 아들이 현종. 그렇게 되니까 모계로 따져놓으면 이 신라계에 속합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고려 제8대 현종이 즉위한 이후 고려 멸망까지 모든 왕비는 고려 현종의 직계 후손이래야만 이 왕비에 오를 수가 있었던. 그 당시가 이 신라의 성골제 시스템을 도입했던 겁니다. 현종대에 들어서면 고려 왕조의 지지 기반도 후백제계에서 신라계로 바뀌기 시작한다. 고려사 악지에는 현종의 혈통과 관련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다. 용비이창 삼한제조. 현종은 모든 것을 끊음으로써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구절이다. 모든 것을 끊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쿠데타라도 일으켰다는 뜻일까? 무엇을 끊느냐? 그러면은 왕통을 끊는다. 그 왕통은 북의 왕통이 아니라 목의 왕통을 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요새 말로 하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왕실의 혈통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사라져버린 역사를 다시 썼던 현종. 그는 신라의 혈통으로 새로운 왕조를 세운 셈이다. 현종은 과연 용비창 삼한제조, 다시 말해서 고려의 혈통을 끊고 신라의 혈통으로 다시 삼한을 이루려고 한 것일까요? 현종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 최항을 중심으로 한 신라계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뇨 10조를 발견한 최재하는 이 현종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았던 역시 신라 혈통의 경주 출신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백제 중심에서 신라계 중심으로 세력 바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력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이 정치권의 세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 후뇨 10조는 조작되고 이용된 것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봐서 이 현종 때 조작된 것이 아닐까, 그 혐의는 현종에게로 모아지는데 과연 이 후뇨 10조는 현종과 그의 측근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것일까요? 전라북도 삼례. 제8대 현종은 거란의 침입을 받고 급히 피난길에 오른다. 초라한 행색의 현종은 이곳 삼례역에서 전주절도사 조용겸에게 뜻밖의 봉변을 당한다. 지금은 교회가 들어선 이곳에서 현종이 당한
예사롭지 않은 봉변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전주절도사 조영겸 야복 영가 박섬 주알. 그러니까 그 현종이 삼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전주절도사 조영겸이 관복이 아닌 그 야복, 그 평복을 입고 역청사로 막 북을 치고 또 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침입하려고 하니까. 고려사 기록엔 조용겸의 무리들을 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당시 상황을 소동 정도가 아니라 현종은 전쟁이나 반역과 같은 큰 사건으로 받아들였음을 말해준다. 임금의 행차를 가로막은 삼례 지역에서의 이 봉변은 현종에겐 예사롭지 않게 기억됐을 것이다. 근데 이 조영겸은 이때는 그 뭐 난시나 별 처벌을 못했지만은 이 난이 진압된 후 그 8월에 이 병부 아니 그 형부의 건의로 이 조영겸과 이 무리들 여기에 참여했던 무리들이 전부 그 귀양을 가게 돼요. 후뇨 10조 제8조항에 백제가 망한 원한을 품고 왕의 거동길을 범하여 난을 일으킨다는 내용은 공교롭게도 현종이 전북 삼례에서 당한 일과 일치하고 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현종은 호남 지역에 대한 반감과 거란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가졌을 것이다. 현종이 피랑 가던 일, 조영겸이한테 당한 얘기가 후녀 10조 8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왕의 행차 중에 행패를 부려서 이 백제인들이라는 거는 자기가 망한 거를 원한을 품고 왕한테 행패를 부린다. 그것이 후녀 10조 8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후녀 10조에 들어가는 항목도 전부 따지고 보면 태조 왕건 때 지시된 조치들이 아니라 이 태조 왕건이 죽고 제2대로부터 제8대 사이에 만들어진 얘기들이 포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건 태조 왕건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8대 현종이 작성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후뇨 10조의 조작 시기를 다르게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시푼요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왕이 상속에 있어서 장자 상속이 우선이지만은 거기에 형제가 상속을 가능하도록 하는 합리화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조선에는 그런 게 없고 신라에도 그런 게 없는데 왜 이 후뇨 10조에 있느냐 하면은 문종 전후에 형제 상속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것 같으면은 국왕의 형제 상속을 합리화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에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정종 말년이거나 문종 초년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됩니다. 조작의 혐의를 받는 사람은 또 없을까? 신라 중심의 사관인 삼국사기가 쓰여진 때를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현종 이후로 그 고려 중앙 정치 세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이러한 사실들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되고 나서 두드러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신라에서 통일신라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 계승 의식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백제계 인물들이 대체적으로 밀려나게 되고 경주계 인물들이 등장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후뇨 10조가 유작이라면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즉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던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왕건의 시대적 상황과 후뇨 10조의 내용은 일치하는 점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백제계 축출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역사는 왜곡된 것인가?
내용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후뇨 10조는 태조 왕건이 남긴 뜻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됐을 것이라는 심증이 강하게 듭니다. 민족 화합과 통일의 정치 이념을 펴려고 했던 태조 왕건의 통치 이념과 상반되는 이 후뇨 10조의 제8번째 조항은 지역 갈등의 원조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이런 생각들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지역적 갈등과 편견의 뿌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조선 후기의 다산 정약용 선생은 통색의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온 나라의 인재를 다 뽑아 올려도 오히려 부족할까 염려되는데 하물며 그 10 가운데 8, 9은 내쳐버리고 있다. 온 나라의 백성을 다 모아 배양하더라도 오히려 진흥시키지 못할까 봐 두려운데 하물며 그 10 가운데 8, 9은 내쳐버리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해 봤습니다. 과연 후뇨 10조는 조작된 것일까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지역 차별, 지역 갈등의 허구를 이제는 꿰뚫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